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것이 개선되는 걸 보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제가 지금 미국 유학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배워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이식하신 것처럼 저희도 자유민주주의를 배워서 북한의 자유민주주의를 세우는 것이 제 꿈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응원을 해주신다면 그 꿈이 조금 더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걸어온 삶의 여정이 자유가 없던 곳에서 태어나서 자유를 찾기 위한 그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었고, 또 제가 그렇게 소중하게 느끼는 가치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좀 한 번씩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여러분들 손에 들고 있는 그 책처럼 정말 우리 세대가, 특히나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10대를 살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가 우리 주변에 공기처럼 머물러 있는 그 자유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더더 말고 딱 한 번 정도만 자유가 뭔지, 그리고 혹시라도 그 자유가 내 주변에서 사라졌을 때 우리가 어떤 세상을 경험하게 될지 이미 그 세상을 경험하고 온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자유가 없던 시절의 삶, 언론에서는 저를 엘리트라고 부르고 평양의 뭐 도련님 뭐 그런 용어로 부르지만 과연 그런 삶이 괜찮았느냐, 그런 잘 살고 부유층에서 태어났지만 자유가 없는 삶에 대해서 누군가가 직접적으로 그 삶을 경험한 사람이 증언을 하고, 그렇게 좋은 집에서 태어나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자유를 갈망하기 위해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 버리는 과정이 정말 어렵고 힘들었고 지금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부모님과의 생이별이라든가 뭐 친구들을 다 잃어버렸고 저 때문에 피해를 입은 친구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감내하면서까지도 과연 자유는 얻을 만한 가치인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 독자들께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이 있었고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북한 인권이라는 것은 보수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의제도 아니고 그냥 인권이라는 그 보편적인 의제에 한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은 결국은 가장 핵심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는 경제도 중요하고 뭐 외교도 중요하고 뭐 선거도 중요하지만 인권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정치라는 게 존재하는 것인데, 인간의 권리, 가장 기초적인 권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저는 그것이 과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맞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북한 인권의 정치화는, 사실은 북한 인권은 정치화 돼야 돼요. 북한 인권은 정치권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정치권이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북한 인권의 개선에 조금이나마 가능성이 보이는 겁니다. 제가 2018년에 미국의 고등학교에 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17살 정도 되는 그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북한 인권 동아리를 만들고 막 활동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더라고요. 제가 되게 궁금했어요. 야, 너희는 뭐 저기 할아버지가 북한에 있을 가능성도 전혀 없어 보이는데 뭐 왜 그렇게 진심이냐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되게 해맑은 눈으로, 북한에 내가 뭐 가족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단순하게 이것은 내가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권이라는 개념, 그리고 자유는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나는 자유가 원래 있었고, 그런데 좀 살아보니 태어나서도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이 자유를 가지고 자유가 없이 태어나는 사람들의 그 자유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움직임이라도 해준다면 그것이 언젠가는 버터플라이 효과로 그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멋있습니까? 그 17살짜리 친구들이.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되게 고민에 빠졌던 게, 우리 한국의 청년들, 그리고 우리 한국의 많은 국민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그 태도와 그 북한 인권에 대해서 식어가는 관심과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이만갑을 오래전부터 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만갑 초창기 때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거의 수도꼭지였어요. 뭐 누가 나와서 출연하면 울고 출연하면 울고 막 그랬어요. 왜냐면 평양에서 살다 온 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삶들이었고, 근데 그런 삶들이 지금도 여전히 펼쳐지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그게 막 먹먹한데, 이 얘기를 듣고 분장을 지우고 사실 집으로 돌아가면 저는 더 자유를 가졌으니까 더 편안하게 살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뭔가 숙명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이 북한 인권의 개선이 아닐까, 북한 주민의 어떤 자유와 인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누군가는 해야겠다.
한두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다 관심을 잃어가고 있고, 북한 인권에 대한 뭐 사회적인 뭐 여러 가지 주목도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낮아져서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얘기를 해야겠다. 그 누군가는 그 자리에 남아서 이 얘기를 한다라는 것을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됐고, 그래서 서울병역 커플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나중에 국회의원들과 북한 인권 팔아버린다라고 해도 그러겠거니 하고, 묻는 얘기지만 국회의원 돼서도 할 거예요. 네, 뭐 될지 모르겠지만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것이 개선되는 걸 보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정치라는 수단을 통해서 어떤 자리와 어떤 권력과 그런 것이 최종 목적지는 아니다. 그냥 수단이다. 제가 이루고 싶은 건 그런 수단을 활용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인데, 북한 주민이 자유를 얻고 우리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로 하나로 통일된 세상을 만드는 게 제 꿈이다. 그리고 그걸 하려고 보니까 북한 인권단체도 그걸 하기에는 너무 그릇이 작고, 그리고 개개인으로서 그것들을 하기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저는 권력을 가지고 끝끝내 제가 원하는 그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미국 유학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더 큰 세상을 공부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 보수 정치권이 미국과의 커넥션이 너무 약하더라고요. 사실 그건 보수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권 전체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는 너무 우물 안의 개구리고, 그래서 미국에 가서 한국 정치권과 그리고 북한과, 그렇죠, 미국과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미국의 장점을 우리한테 흡수하고 대한민국의 장점을 미국에 이식하는 일을 해야겠다. 거기서 저의 경쟁력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저는 제2의 이승만이 되는 걸 꿈꿉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배워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이식하신 것처럼, 저도 자유민주주의를 배워서 북한의 자유민주주의를 세우는 것이 제 꿈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응원을 해주신다면 그 꿈이 조금 더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입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 우선 뽑아보면, 북한과의 통일은 가능할까요? 대한민국은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갖고 있나? 그리고 작가님의 정치적인 미래 방향성이 궁금하다.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통일에 대한 질문은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할 때마다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받는 이유가 사실은 두 가지더라고요. 통일에 정말 관심이 있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통일이 정말 안 될 것 같아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사실은 내가 생각했을 때 통일은 비현실적인데, 통일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당신은 왜 통일이 될 것 같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지금 현 상태에서의 통일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통일을 얘기하는 건 일종의 사기 같은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아직 통일을 위한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준비라고 했을 때 그게 세 가지가 필요하겠죠. 첫 번째, 정치적인 준비. 우리가 통일을 맞이할 수 있는 정치적인 역량이 있는 나라이냐. 두 번째, 경제적인 준비겠죠. 세 번째, 사회적인 준비입니다. 사회적으로 우리가 통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인 성숙도가 보장이 되느냐. 경제적으로 우리가 통일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여러 학자마다 조금씩 생각하는 방향은 생각하는 결은 다르겠지만, 큰 틀에서는 지금 우리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기성정치권 모두를 비판하고 싶은데요. 이건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그들의 잘못이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우리 정치권에서 통일이라는 의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의 현상 유지 내지는 지지율 방어 측면에서 사용을 해왔던 게 훨씬 컸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통일 방안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이게 1988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몇 년입니까? 2025년이죠. 몇 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면 거의 4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북관계는 그러면 그 40년과 동일하게 유지가 되느냐? 전혀 아니죠. 성격이 바뀌었고, 북한은 핵을 보유했고, 세대가 두 번 바뀌었고, 지도자가 두 번 바뀌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그때 80년대의 상황과 지금의 남북관계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때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북한을 어떤 민족적인 객체로서 생각을 하면서 한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발상은 당위론적으로는 옳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 누구의 동의도 구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한민족인데 왜 나를 때려? 한민족인데 왜 천안함을 폭증시키고 한민족인데 왜 영평도에서 우리 함선을 공격해? 이런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시각이 늘어나는 겁니다. 즉 한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과 남한 사이의 갈등과 여러 가지 허물을 덮고 넘어가자라는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이제는 서로의 체제가 가진 극명한 대립점이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시대고, 그런 대립점 하에서 결국은 우리는 현실적인 통일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우리 진보 진영에서 추구했던 통일 방식이 햇볕 정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햇볕 정책에 저는 전체적인 틀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햇볕 정책에 대해서 저는 다 비판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부분적으로 옳고, 우리 보수 정치권도 햇볕 정책을 어느 정도 부분에서는 계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탑다운 방식의 정권 교체거든요. 햇볕 정책을 통해서 북한의 엘리트들을 조금씩 이게 햇볕 정책이 이서부화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햇볕을 쪼여서 자켓을 벗게 만들어서 서서히 다가오게 만드는 그건데, 북한도 우리가 그런 햇볕 정책을 통해서 북한이 문을 서서히 열게끔 유도하는 전략은 우리 입장에서는 합리적이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통일 정책입니다. 북한의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방식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의 그 의도를 알아채고 노무현 정부 때부터 사실상 1차 핵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 햇볕 정책을 거부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햇볕 정책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었으나 그것이 북한 당국이 추구하는 정권 유지라든가 그들이 추구하는 통일 방식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실패, 그러면 이렇게 실패한 이상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보장이 있느냐? 전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그 접근 방식은 통일의 주체를 북한 정권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북한 정권이 바라는 것은 통일이 아니라 독재 권력의 유지고, 이 통일로 가는 그 모멘텀을 활용을 해서 본인들이 필요한 만큼을 빨아내고 그 다음 관계 단절을 통해서 다시 관계를 경색시키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생존 전략을 구축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나치게 그들의 장단을 놀아준 면이 있는 것이죠. 결국 쉽게 말씀드리면 통일은 우리와 뜻이 맞는 사람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판이하게 다른 자유민주주의와 독재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두 사람이 테이블에 앉아서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통일을 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이 평행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 서로가 서로를 사라져야만 나는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그래서 항상 윤석열 정부, 제가 통일미래기획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8.25 통일 독트린을 만드는데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1년 가까이 정책을 연구해서 정책을 입안시켜서 독트린을 나왔는데 그 첫 문장이 그거였어요. 우리는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을 통일의 대상으로 삼겠다. 이거는요, 다시 말씀드리면 레짐 체인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북한 체제가 무너지고 북한 땅에 우리와 정상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들어서야 그 다음 우리는 통일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의 통일 논의는 모두 거짓말이고, 우리가 정말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이고 통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치 세력이라면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해야 되는 것은 바로 북한 국가의 정상화입니다. 북한의 독재 체제가 외부에 의해서든 내부에 의해서든 자연재해에 의해서든 뭐가 됐든지 간에 사라져야 그 자리에 새로운 걸 세울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책에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유학생 때 주성아 기자라는 분께 편지를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 편지 안에 뭐라고 썼었냐면, 그때 유학생 신문으로서 북한 체제 비판하는 내용을 썼던 편지를 썼었는데, 독풀의 줄기를 자른다고 해서 그 자리에 민들레가 피는 건 아니다. 독풀은 뿌리를 뽑고 밭을 갈아엎고 거기에 민들레 씨를 심어야 민들레가 나오는 것이지, 내 눈에 안 보이게끔 독풀의 줄기만 딱 잘라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독풀은 자란다. 근데 우리는 독풀의 줄기만 잘라버리고 체면을 거는 거예요. 북한 문제는 해결됐다. 문재인 정부가 딱 그랬어요. 봄이 온다, 가을이 온다, 이선희 씨가 가서 공연하고 뭐 이럴 때 남북관계가 좋았잖아요. 그러나 본질은 바뀌지 않았어요. 핵무기를 보유하고
그들의 정권을 지키겠다라는 독재 권력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김정은의 인텐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변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통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난한 과정입니다. 결코 장밋빛 미래가 아니에요. 정말 복잡하고 피 터지는 싸움이 될 것이고 정말 하기 싫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통일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어렵고 지난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입고 어쩌면 전쟁을 할지도 모르는 그 통일을 왜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이나 한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통일을 안 한 채로 여전히 북한의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중국과 러시아를 우리의 적으로 둔 채 이렇게 이 좁아 터진 땅덩어리에 살아있으면 우리나라는 언젠가는 자멸할 겁니다. 우리의 적들은 점점 더 파이를 키워서 언젠가 우리는 그들에게 잠식당할 거예요. 대한민국이 친중국가가 되고 대한민국이 친북국가가 되고 친러국가가 되는 거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지금 느끼지 않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국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고 이 강대국의 이 틈바구니에서 어떤 식으로든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심을 내고 우리의 이익을 찾아서 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게 대한민국의 국익의 관점이라면 마지막 두 번째는 2,300만 명은 우리가 통일을 시도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렇게 살 겁니다. 독재 아래서 자유와 인권이 없이 정말 그냥 벌레처럼 사는 겁니다. 우리가 통일을 시도하지 않고 우리가 그들의 그 상황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우리가 그들을 쌈바디가 아니라 애니바디처럼 취급을 해버리면 그들은 영원히 그렇게 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300만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되고 그 통일을 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대가 저 위에 존재하는 게 필요하다. 그를 위해서 레짐 체인지를 해야 된다면 저는 하자주의고요. 김근혁이라는 사람은 참 그 행운하구나, 이렇게 행운하구나. 어떤 그분이 보이지 않는 그분이 정말 이렇게 불빛을 비춰주구나라는 게 성경에 보면은 불기둥, 기름기둥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 이분은 이렇게 그 길을 해주시고 첫째는 부인을 잘 만난 것 같아요. 정말 네. 부인을 정말 잘 만났더라고요. 그리고 저 부인이 나이가 많구만 이런 것도 아닌데 저 어린 나이에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그 남편의 갈 길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잘해줄 수 있을까? 유당 정말 대통령이 된다면은 야당의 그 당수의 역할을 참 잘하셔가지고 이런 거를 참 잘하겠더라고. 남편이 정치라든가 어떤 이러한 것들을 저 체리님이 굉장히 그거를 이렇게 중심을 잘 잡아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도 이제 유경수 여사님 다음으로 저런 여사님이 나타나야 돼 이런 걸 너무나 많이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나이 세대 친구들이 앞으로 북한과 인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면 좋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때 나름 제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 고려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고려대학교 안에 그 리베르타스라는 북한 인권 학회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청년들과 좀 어떻게든 얘기하려는 그런 자리를 좀 가졌었어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북한 인권이라는 이슈 자체가 너무나 무겁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잔인하고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큰 일이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무거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인권을 우리가 희화해서는 안 되지만 사람들이 이 이슈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게끔 이걸 가볍게 만들어야겠다. 처음엔 가볍게 접근로를 만들고 그들의 진입장벽을 좀 낮춘 다음에 들어와서 더 넓은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그게 예능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제가 희석용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일단은 너가 정한 목표를 이루려면 많은 사람들을 북한 인권에 참여시키려면은 일단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된다라는 게 문제더라고요. 그들에 대한 접근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들어서 이거는 내가 너무 고귀하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건 정말 고귀한 가치고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는 절절하고 절박하고 이런 문제를 설득하면 안 되겠다. 가볍게 접근해서 가볍게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항상 우리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 청년들이 있잖아요. 남한의 청년들, 북한 청년들 그 친구들한테 늘 당부처럼 하는 얘기가 본인 스스로가 지나치게 이 이슈에 심취되어서 이거를 너무 무겁게 생각하면은 이게 퍼지지가 않더라고요. 조금씩 가볍게 접근을 하자.
북한에서의 삶, 북한에서는 뭐 대동강 맥주 되게 유명한데 먹어봤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조금씩 야금야금 들어가는 전술이 훨씬 나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의 삶, 그들은 어떻게 사는지, 평양은 어떤지, 원산은 어떤지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고 그 안에서 명절은 어떻게 보내는데 대한민국 명절은 이렇게 성대한데 북한 명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왜 그렇지 않은지 설명을 하고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컨텐츠가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평양 커플을 하는 이유도 이 이슈를 최대한 넓게 퍼뜨리기 위해서는 이것만 얘기하는 채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채널이 재밌어야 되고 아직까지 재밌지 못합니다. 재밌어야 되고 파급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북한 인권 분야에서 스타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돼 있어요. 유명한 사람을 만들고 이 북한 인권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시장에 마케팅을 하시니까 마케팅의 원리로 접근을 해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편이죠. 기존의 방식에 반응이 없다면 그 방식을 바꿀 때도 됐다라는 얘기를 항상 합니다. 마케터시니까 마케팅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